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저는 영화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1년에 많아봤자 한 편? 작년에는 한 편도 안 본 것 같고요. 그 작년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안 본다는 거는 뭐 집에서 안 보는 거 포함, 영화관 안 가는 거 포함해서 영화에 손을 뗀 지 정말 오래됐어요. 가장 제가 영화를 활발하게 보던 시기는 아마 학생 때 아닐까. 중고등학생 때? 특히 중학생 때 기억나요. 특별활동? 토요일마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영화감상부였거든요. 영화감상부는 항상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기가 정말 많았죠. 왜냐면 일단 꿀이거든요. 딱히 뭐 할 게 없어요. 영화 보고 집 가면 되니까. 시간도 때우고 최신 영화들 다 볼 수 있고. 항상 치열했습니다. 영화 감상부는 남녀 사이에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가장 영화에 관심이 많았고 활발하게 보던 시절이 아마 중학생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피크 아니었나. 그때는 진짜 볼 게 많았어요. 막 천만 관객 동원하는 영화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 경쟁작들이 항상 치열했어요. 볼 게 정말 많았습니다. 버릴 영화가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시상식 보는 재미도 있고 했는데 어느새부턴가 어느 시점부턴가 재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뻔해요. 영화마다 소재가 너무 뻔하고 다 똑같은 라인업에 예상 가는 배우들이 다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출연진들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 것 같아요. 이미 영화 한 편 다 본 느낌? 이거는 한국에만 국한된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요. 똑같은 배우들이 계속 나오고 딱히 소재가 참신한 것도 없고 진짜 찐 영화. 물론 관객을 많이 끌어들일 만한 그런 흥행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이야기 자체도 좀 전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달력이 있고 감동도 있고 뭔가 좀 교훈도 있고 그런 좀 깊은 영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시점부터인가 안 보게 됐습니다, 영화를. 영화관도 안 가게 됐고 데이트할 때도 뭐 영화관 데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한 옵션이었는데 딱히 이제는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시간 때울 만한 최적의 장소가 영화관이었는데 영화도 뭐 볼만한 게 있어야 이제 가서 돈 내고 보는 가치가 있지 그런 게 없으니까 점점 그런 문화활동에서 멀어지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영화를 안 보는 이유. 두 번째는 제 자신한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영화를 틀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끊고 본 적이 없습니다. 집중을 못 하겠는 것도 있고 그냥 영화가 재미없어서 완주를 못 하겠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집이니까 이게 내가 내 맘대로 언제든 끊고 뭐 다시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보다가 뭔가 저 배우의 근황이 궁금해. 인스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영화 중단하고 인스타 보다 보면 뭐 그만 보고 나오나요? 한두 개 보고 나오다가 다시 영화 플레이 하려고 하면 아까 무슨 장면이었지?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야 되니까 한 몇십 초 전으로 가서 다시 보고 중간중간에 언제든 방해받을 요소들이 많고 재미없으면 안 봐도 된다는 그게 있어요. 부담감이 없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아니까 영화 한 편을 완주하는데 꽤나 많은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시작하기가 두려워요. 그냥 영화 보기 전부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괜히 시작했는데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 그 시간 낭비라는 그 생각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영화를 한번 보려 하면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지그시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한 30분 봤어. 근데 너무 재미없는 거야. 본 게 있으니까 이제 또 완주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으면서 그냥 여기서 멈추려고 하면 여태까지 본 게 또 아깝고 쉽게 이제는 시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감상을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관 갈 생각은 안 하죠. 어쨌든 제가 영화와는 딱히 친하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인생 영화가 없진 않습니다. 두고두고 제 인생에 큰 여운을 남긴 인생 영화는 몇 편 있어요. 그 몇 편들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왜 이 영화가 나한테 큰 여운을 남겼는지, 왜 의미가 큰지, 나는 어떤 부분에 감동을 느꼈는지, 각 영화마다 하이라이트 포함 제가 느낀 점들을 영화 감상문처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열할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또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영화예요. 제목 듣고 그럼 뭐지? 이럴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다 히트작들이라 여러분들 제목만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전 영화들은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옛날 영화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훈과 여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리스트를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의 인생 영화는 뭔지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영화는 타이타닉입니다. 이거는 1번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타이타닉 미만 잡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 타이타닉은 인생 영화 그 이상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50번 넘게 봤어요.
다 세어보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말. 제가 정확히 몇 살에 봤는지 기억 안 나지만 아마 7살 전일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7살 전입니다. 5살? 6살? 그때쯤 본 것 같아요. 저는 타이타닉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영화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에 더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 그 사건 자체도 충격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 이야기, 또 마지막에 비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완전 비극이라 할 수 없죠. 왜냐면 로즈가 살아남았으니까. 로즈라도 살아남았으니까 뭐 완전히 비극이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둘이 이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은 볼 수 없었다는 것에 그 결말이 저한테는 더 깊은 여운을 남겼던 것 같아요. 제가 타이타닉을 너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나중에는 그냥 비디오 테이프를 사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비디오 테이프 시절이었는데 타이타닉 비디오가 상, 하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니까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해서 봤습니다. 추억이네요, 비디오 가게.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대여해서 보고 반납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여를 해서 보다가 제가 나중에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부모님이 상편, 하편 나눠져 있는 그 타이타닉 비디오를 사주셨어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외관이. 하얀색 바탕에 이제 그 포스터? 잭과 로즈 얼굴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그런 표지였는데 어쨌든 기억나요. 타이타닉을 오늘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인 것도 있지만 엊그저께 이제 본집 갔는데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어떤 한 채널에서 이걸 해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TV 채널 넘기다가 타이타닉 나오면 무조건 멈춥니다. 아직도 그래요. 항상 지나친 적이 없어요. 타이타닉 하면 무조건 봅니다. 다 알아도 봐요. 그리고 제가 혼자 있을 때는 TV를 안 보거든요. TV 채널을 아예 연결을 안 해놔요. 왜냐면 유튜브만 보기 때문에 유튜브 아니면 뭐 가끔 넷플릭스 그런 것만 보지 TV 채널을 안 봅니다. 근데 제가 TV를 유일하게 볼 때가 이제 본집 갈 때. 거긴 할 게 없잖아요, 딱히. 그래서 TV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TV 채널 돌리다가 타이타닉 나가면 무조건 멈춥니다. 그래서 그날도 멈춰서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타이타닉을 볼 때 그냥 그 사건과 잭과 로즈의 이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크니까 그 사건의 전반적인 원인, 전개,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들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영화를 본 다음에 검색을 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타이타닉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이번에 타이타닉 사건을 검색해보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침몰 당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캘리포니아호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난 신호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왔다면 사상자가 조금이라도 덜 했을 텐데 당시 캘리포니아호에 무선통신사가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 한 명이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약 10분 전에 근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조난 신호가 그 사람이 잡는 후에 발송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거기서 한번 어긋났던 거고 또 캘리포니안호의 선원들은 저기 멀리서 타이타닉이 쏘아올린 신호탄을 직접 봤지만 조난 신호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합니다. 뭔가 조난 신호라면 빨간색을 쏴야 되는데 왜 흰색을 쏘지 하면서 조난 신호로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호탄 색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안호가 조난 신호를 듣고 바로 출발했다면 희생자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있어요. 뭐 하나둘 따지다 보면 아쉽지 않은 게 없었겠죠. 이것도 원인인 것 같고 저것도 원인인 것 같고 결국 꼭 뭐가 문제였다라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영화를 본 후에는 그냥 보고만 끝낸 게 아니라 이것저것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때 사상자가 얼마나 됐는지 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바다에 빠졌을 때 그 바다에서 본 타이타닉의 모습,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모습 그걸 약간 시뮬레이션처럼 해놨는데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정말 어두워요. 거기다가 이제 침몰 직전에는 다 전기도 나가고 불도 나갔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옆에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만 들리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든 영상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공포가 장난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아직도 실화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가끔은.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무서운 법이죠. 타이타닉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로즈였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잭이 로즈를 구명정에 태웁니다. 로즈라도 살리기 위해서 구명정에 태우고 자기는 뒤따라 갈 테니까 내가 탈 구명정도 따로 있으니까 애써 로즈를 안심시키면서 로즈 혼자 구명정에 태워요. 그리고 그 로즈가 탄 구명정이 서서히 내려가고 그 모습을 이제 잭과 칼, 약혼자가 둘이 보고 있어요. 당연히 잭을 위한 구명정은 준비되어 있을 리가 없었죠.
없죠. 본인도 알았고요. 그렇게 로즈 같은 구명적이 조금씩 내려가는데 로즈가 빤히 잭을 쳐다봐요. 그러다가 순간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밀치고 그 뚫린 창문 그 갑판 위로 몸을 던져요. 배로 다시 올라타려고. 그걸 보자마자 이제 잭이 놀라서 로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죠. 그렇게 결국은 둘이 다시 만나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잖아요. 만약에 그 순간에 로즈가 그냥 구명정을 타고 밑에까지 내려갔으면 그리고 끝났겠죠. 그 순간 로즈가 한 선택이 저한테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도 저렇게 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래나 저래나 생사가 불명확한 상황이잖아요. 살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마음 가는 대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미련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르죠. 그건 어디까지 영화 이야기고 막상 현실에서는 나사기 바쁠 수도 있는 건데 그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다음 제가 이입하는 부분이 바로 그 마지막에 갑판 위에 로즈만 올라가잖아요. 잭이 로즈만 올리고 본인은 그냥 물에 있죠. 사실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오갔더라고요. 타이타닉 관련해서는 밈도 정말 많은데 제가 그거 하나 봤습니다. 어떤 뭐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을 그려본 거예요.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정말 갑판에 로즈만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 두 명이 올라가서 누울 수는 없는 크기였을까? 하면서 잭이 생존하는 법 해가지고 로즈를 이 구조로 눕히고 잭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둘 다 이제 갑판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둘이 올라갔으면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재미있는 가설도 보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왜 본인은 왜 안 올라갔을까? 옆에 뭐라도 찾아보던가 아니면 같이 올라가던가 같이 올라갔으면 가라앉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 아쉬우니까. 또 웃긴 게 최근에 요즘 AI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AI로 만든 타이타닉 2.0 타이타닉 2탄 해가지고 완전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 후에 타이타닉 침몰 후의 얘기. 결말을 아예 바꾼 거죠. 로즈를 바닷물에 빠뜨리기 전에 로즈의 주머니에서 코트 주머니에서 그 블루 다이아몬드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생존한 다음에 나중에 부자가 된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 버전 아닐까. 현대판 타이타닉. 현실이 더 잔인한 법이니까 현대판을 만들었으면 그런 결말도 가능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타이타닉은 저에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볼 거예요, 저는. 뭐 채널 돌리다가 발견하면 볼 거고, 나중에 또 보고 싶으면 볼 거고, OST가 듣고 싶으면 볼 거고, 아련해질 때도 볼 거고, 친구한테도 제가 한번 영업하고 그랬어요. 친구 놀러 왔을 때 제가 타이타닉 한번 보여줬습니다. 타이타닉 아직도 안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신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봤을까, 타이타닉을. 아무래도 제가 좀 바이어스니까, 워낙 애정하는 영화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고요. 관련 밈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영화는 트루먼 쇼입니다. 명작이죠, 명작. 명작이라고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명작입니다. 트루먼 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상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내 삶이 트루먼 쇼이진 않을까? 만약 내 삶이 여태까지 트루먼 쇼였다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트루먼과 같이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 삶을 택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봤을 것 같아요. 저도 볼 때마다 던집니다. 나라면 트루먼과 같은 선택을 할지. 저는 특히 힘든 사건, 힘들었던 시간,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일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차라리 이게 현실이 아닐 수만 있다면, 나의 진짜 현실이 아닐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여태껏 트루먼 쇼라 할지라도 난 용서할 수 있다. 난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건을 포함해서 내가 겪어온 이 일들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고 사실 나의 현실은 내 진짜 현실은 이 세트장 뒤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몇십 년을 속았다 해도 나는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삶을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나 슬픔을 겪을 때 그게 진짜 실제 일어난 비극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보다 차라리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 믿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현실의 비정함보다 배신감이 낫다. 수십 년을 속았다는 사실을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이 설정이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해방감이 더 클 것 같아요. 내 삶이 여태까지 트루먼쇼였다 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분노하게 되죠. 그 시간이 날린 기분이니까. 몇십 년을 내가 속아왔다는 그 사실을 분노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트장 뒤에 진짜 내 삶이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그냥 지금까지의 고통은 그냥 쇼였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일종의 희망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은 힘든 일을 상기시킬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트루먼쇼에 내 삶을 비유하면서 내 삶이 트루먼쇼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시간을 통째로 날려먹었다는 생각, 또 겪어도 되지 않을 아픔을 겪었다는 생각에 분노할 수 있지만 차라리 이게 가짜라면, 설정이라면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진짜 현실은 이 문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10번을 제 자신에게 물어봐도 저는 트루먼과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트루먼이 폭풍우를 뚫고 나가 결국 문을 열고 나가죠.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용감한 선택이에요. 왜냐면 세트장 밖의 현실이 세트장 안보다 훨씬 더 잔혹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왔던 그 가뿐보다 내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더 잔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 불투명함을 안고도 그런 선택을 한 트루먼이 저는 정말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생에 큰 교훈을 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영화. 저는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 영화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것도 명작이죠. 이것도 희대의 명작이죠. 저는 아직도 생각나요. 엄마랑 저랑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받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랑 저랑 둘 다. 그래서 집에 오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가 단순 판타지를 넘어서 인생의 본질을 관통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브래드 피트, 벤자민과 이 케이트 블란쳇의 신체적 나이가 비슷해지는 그 시기에 둘이 나눴던 그 사랑이 저는 가장 아름답고 슬펐어요. 둘의 신체적 나이가 비슷해지니까 서로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나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울림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벤자민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아기가 돼서 죽죠. 저는 벤자민이나 우리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태어난 모습과 눈 감을 때의 모습만, 그러니까 겉모습만 다르지 나머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도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로 가요. 그렇잖아요. 우린 누군가의 도움,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오고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떠나죠. 자식의 도움을 받거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거나 결국 나이가 들고 노화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처럼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손길을 받게 돼요. 몸은 어른이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이 벤자민의 아기 모습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었죠. 그래서 저는 벤자민의 그 겉모습만 다르지 생애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겉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뭐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마지막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떠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조 블랙의 사랑, Meet Joe Black입니다. 브래드 피트 영화가 2개나 나왔네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1등을 꼽자면 저는 어렵네요. 조 블랙, 벤자민 중에. 저는 조 블랙의 사랑을 꼽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돌아가는 건 다 옛날 영화입니다. 고전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작은 결말을 알고도 돌아간다는 말처럼 결국은 다시 보게 되고 돌아가는 것은 이런 명작들이에요. 아무리 뭐 새로운 영화, 막 스펙타클한 영화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옛날 영화는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앤서니 호킨슨의 묵직한 연기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조 블랙의 그 독특한 분위기가 영화를 이끌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조의 천진난만한 순수함, 그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죽음의 사신이었던 그가 인간 세상에 와서 피넛버터 한 숟가락에 눈을 막 번쩍 뜨고 처음 느껴보는 신체적 감각과 감정에 당황하는 모습 있잖아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고 처음이라 낯설고 설레며 순수한 그 모든 감정을 표정에 그대로 담아냈어요. 따지고 보면 저승사자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초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주인공 수잔 앞에서는 굉장히 수줍어하죠. 그 수줍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간극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을 정말 사랑처럼 하는 느낌이었어요. 사랑을 이리저리 재고 이론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느끼는 감정 그대로 배워가는 과정이 저는 너무나 순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브래드 피트의 그 투명한 눈빛,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투명한 눈빛, 그 표정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대체할 배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역할에서는. 그 정도로 잘 표현하지 않았나. 명대사가 있어요.
뭐 영화 명대사 말하는 게 좀 오글거리긴 한데 앤서니 홉킨슨의 명대사 중 하나가 사랑은 열정이고 집착이며 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거야. 머리가 아닌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머리가 아닌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조언 아마 딸에게 했던 조언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좀 사랑의 의미가 많이 변색되고 변질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라인을 되새기면 딱히 어려울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머리가 아닌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라인들을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이게 근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영화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결말도 많은 여운을 남겼어요. 마지막 영화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예전에 술 에피소드에서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인상 깊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인상이 깊습니다. 반전이라는 게 없어요, 영화 내내. 결말도 예정된 결말입니다. 한마디로 잔인할 일만치 정직한 영화예요. 보통 뭐 할리우드 영화 하면 뭐 막판에 뭐 기적이 일어나거나 사랑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그런 서사를 그렸을 법도 한데 이 영화는 그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려요. 그 반전 없음, 이주는 묵직한 여운이 있습니다. 일단 그 포인트의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수용의 끝. 이 영화가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거는 극중에서 세라가 벤을 니콜라스 케이지를 바꾸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같으면 뭐 술을 끊어, 술 좀 제발 끊어라 이러면서 다시 회복을 도울 법도 한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벤은 술을 끊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세라한테도 말해요. 나보고 술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그 요구를 세라는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뭐 고쳐보고 다시 갱생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통의 관계라면 구원을 꿈꿨겠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파멸을 지켜봐줘요. 이게 저는 정말 잔인할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예정된 결말이 주는 몰입감이 있었죠. 영화 처음부터 벤은 아예 선언을 해요. 죽으러 라스베가스에 왔다고. 이미 벤은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을까라는 희망보다는 그가 어떻게 무너져가는가라는 과정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과정이 너무나 처절해서 영화 끝날 때쯤은 진이 다 빠져요. 또 무엇보다 빛났던 거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열연 아닐까. 알고 보니까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캐릭터를 위해서 이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실제로 술을 마시면서 연기를 했다 해요. 드링킹 코치를 고용했답니다. 실제로 술꾼이자 시인이었던 친구 토니 딩먼을 드링킹 코치로 고용해서 단순히 뭐 술 마시는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술 취했을 때 나오는 특유의 몸 움직임, 웅얼거림 같은 그런 디테일을 얻어냈다 해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영화 속의 카지노 난동 장면인데 이 장면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실제로 술을 아주 많이 들이킨 상태로 임했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하길 그때 완전히 필름이 끊겼다고 해요. 테이블 뒤엎은 것조차 기억이 안 났대요. 그래서 그 감독이 당시에는 케이지가 너무 취해서 통제가 안 돼가지고 꽤나 당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처절한 연기가 어떻게 보면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안겨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다 합니다. 보면서도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배우가 술 취한 사람을 연기한다는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가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술에 대한 어떤 미화, 억지 감동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일절 없어서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열한 영화들을 들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특징은 보통 현실적인 것, 어떤 교훈, 깨달음을 주는 것, 플러스 억지로 맛집을 짜내는 억지 감동, 혹은 뭐 판타지 요소 그런 것들이 없는 영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타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블 안 보고요. 판타지 요소 있는 거는 안 봅니다. 저는 무조건 현실적인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현실을 좋아하는지. 그럼 판타지 영화는 재미야 있을 수 있는데 그 긴장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끝에 남는 게 없어요. 저는 항상 뭔가 끝에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야 잘 봤다. 이 영화 보길 잘했다. 더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게 항상 남아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기준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코믹은 봐요. 코믹은 좋아합니다. 파이트 칙스 맞나요? 제목? 저는 그 질리지 않는 영화 생각하는데 그런 건 또 좋아해요. 코믹은 좋아하는데 판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또 좋아하는 장르가 공상과학, 우주 관련된 내용 정말 좋아합니다. 우주전쟁, 인터스텔라, 투모로우, 그런 재난영화, 가타카? 가타카 아시나요, 여러분들? 가타카 명작이죠. 가타카 좋아하고 제니퍼 로렌스가 나온 영화 뭐죠? 크리스 프렛이랑 패신저스, SF 영화. 또 맷 데이먼이 나온 마션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이. 오늘도 여러분들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영화 취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생작, 여러분들의 인생작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오늘 나열한 영화들이 여러분한테도 또 인생작이었을지 모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또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도 한 번쯤 보시길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시청 시간이 절대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만한 영화들이니까요. 추천드려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팟캐스트 관련 쇼폰 컨텐츠는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